북한이 지난 8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SLBM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서 부력에 의해서 물 밖으로 발사된 뒤에 수면을 벗어날 때 캡슐이 벗겨지면서 점화된 목포묘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잠수함의 특성상 레이더에도 안 잡힙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은밀하지요. 매우 위협적입니다. 바닷속을 움직이면서 360도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잠수함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함대나 주요 시설,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토요일 동해에서 함대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윤상현 대통령 특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 들어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서 의미가 큽니다. 모두 5번에 걸쳐서 짧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딴 도발과 화해의 손길로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SLBM.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SLBM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김격식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말이에요. SLBM, 예? 일부에서는 수중발사 사진 이게요. 합성된 거 아니냐. 진짜로 보셨어요? 진짜라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 이건 예.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합성 사진을 여러 번 공개를 했었죠. 네. 우리에게 다 들켰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상륙 훈련을 하는데 공기부양정을 뭐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예. 많아 보이게끔 했다든지 뭐 이런 걸 합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륙 훈련 한번 하는 거하고 이 SLBM 앞으로 이제 핵이 장착될 SLBM을 만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 게임 체인저를 합성해서 나중에 들켰다. 그럼 뭐 국제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합성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처음에 보니까 합성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이 좀 장난을 많이 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네, 네. SLBM 소위 말해서 잠수함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쏘는 거 네. 북한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부터? 그럼 뭐 북한이 잠수함을 개발할 때부터 이 네. 북한이 잠수함을 개발한 것은 자기네 자체 기술보다도 네.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하면서 가장 그 핵심이 북한 잠수함 대체로 오뢰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오뢰를 부설 하는데 이제 오뢰를 장착을 하는데 아마 북한도 저런 걸 가지는 것이 아마 꿈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80년대부터 저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저걸 아마 그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92년도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92년도 어떤 사람 소련이 무너졌을 때 일진 대통령이 북한에 가 있는 350명의 군사 과학 기술자들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한 150명 정도는 돌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군사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대우를 높여주니까 남아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정치보위대학에 있을 때 우리 보위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호송하고 다녔기 때문에 호위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술, 구소련의 기술을 가지고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장면, 이자 우리 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걸 뭐 가짜로 저렇게 합성 사진은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첫 실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핵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컨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세컨 스트라이크 맞았는데 응징보복. 내가 다시 이제 때리는 이것이 이제 가장 핵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가장 세컨 스트라이크의 핵심 개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핵 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즉 응징 보복 전략.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함부로 우리는 제대로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그것을 우리는 역습을 해서 응징 보복한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컨드 스트라이크인데 그것의 초보적인 단계가 지상 발사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과거에는 뭐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어서 큰 지하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미사일이 올라오고 이런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쫙 열려 그렇죠. 열려서 막 올라오고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까 거기 먼저 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적이 잘 알 수 없게끔. 그런데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예 나라 전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100대가 있든 1000대가 있든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개발된 게 그러면 안 되겠다. 잠수함에서 아예 우리 본토가 지도상에서 지워지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괜찮으니까 이것은 응징보복 마지막 한 펀치 날리자 해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해서 만든 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1970년대 초반부터 핵 무기를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마지막 궁극의 단계는 이 SLBM을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핵 탄두를 만드는 파트, 그리고 잠수함을 만드는 파트,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파트 같이 이렇게 개발해 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단계가 불과 2, 3년 후면 서로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까 이제 잠수함 기술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994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을 때 94년도에 러시아로부터 소련이 쓰던 수많은 군함과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경제력이 약해졌으니까. 당시 우리도 노보로시스크, 민스크 이런 항공모함 두 척을 우리도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항공모함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도 골프급 잠수함이라는 걸 가져가서 사갔습니다. 사가서 그 골프급 잠수함에 이 SLBM이 3발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지금 21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21년간 역설계를 하고 그걸 못했겠습니까? 그게 D4라고 하는 SLBM 사격 통제 장비가 들어있는 채로 갔다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격 통제 장비까지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94년도에 골프급 잠수함이 SLBM을 장착한 골프급 잠수함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우리 국방당국자들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오늘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 장관께서 우리 걱정 없다, 큰 걱정 없다, 우리 다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타격하고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뭐 대국민 안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근데요. 예. 제가 우리 김 변호사님 조금만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요. 이게 결국은 북한이요. 이 SLBM을 이렇게 만들고서 이거 뭐 잠수함은 어디든 가는 거니까 미국, 일본 어디를 향한 협박이라고 보세요. 우리를 향한 협박은 물론 당연히 되지만 우리만 대상으로 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만 대상으로 한다면 물론 뭐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타격권 안에는 많으니까. 엄청나기 예, 때문에 뭐 핵폭탄 아니라도 가추사포라고 하는 방사포가 뭐 6,000문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일세 쏟아부으면 뭐 막을 힘도 없고 그건 뭐 요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잠수함이 뭐냐? 저는 미국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항상 미국을 핵 조준 안에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핵 조준경 안에 들어가 있다. 핵탄두가 지금 조준하고 있다고 항상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항상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봐라 우리 이런 잠수함이 있다. 이런 잠수함을 대형급입니다. 3,000톤급 이상 되는 잠수함이면 상당히 큰 잠수함인데 이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가 가지고 미국 코앞에서 너희를 가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고 미국과 일본을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실적으로 위협을 해야 그래야만이 미국이 뭐 북한에 지금 관심 받기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을 이제 빼놓고 관심 받기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걸 관심을 끌어가지고 미국이 좀 놀라게 그러니까 회담에도 응하고 육자회담이든 핵 문제든 회담에 나와서 이제 그 끌어내려는 또 회담에서 자기네가 이제 주도권을 쥐려는 그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대통령 특사로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인 윤상현 특보요. 윤상현 특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먼저 윤상현 특사의 관련 발언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또 어제 명함도 전달을 했고 또 우리 정부의 당국관계 개선을 위한 국권 유지, 진정성 등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저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 자, 법률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김 변호사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에서 이론적으로는 국가 원수인데,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급이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급이 법률적.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론적으로는 국가 원수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 대남 전략을 뭐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냥 굉장히 순해고 있는 얼굴 사람이고 마담이죠,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예. 윤상현 특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특보인데 사실은 급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비교를 예. 드리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북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북을 대표해서 온 거고 윤상현 특보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 특사로 간 거니까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각 국국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저 만남의 의미가 저희 뭐 어제 처음 만났을 때 혹시 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윤상현 특보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명함을 건네줬다고. 서로 마주쳐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덕담 나눴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남북 관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면 원론적인 얘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큰 어떤 실처적인 어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큰 어떤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 대표님, 한쪽에선 협박하고 한쪽에선 진정성을 갖고 뭐 진정성이 쌓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북한의 진정이죠. 그게 진정성이다. 그게 진정성이죠. 예. 이거 아주 표현이 좋으시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도 총선이 있고 예. 또 내후년에 대선이 있고 예. 거기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 독수리 훈련이 4월 24일을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통일부에서 민간 수준의 대북 지원 허용한다. 뭐 또 비료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지원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이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누가 봐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의 마지막 단계는 남북 정상회담이겠구나. 그럼 남조선 당국이 몸이 달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SLBM 보여주고 자신들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너희들하고는 급이 안 맞다, 우리는. 우리는 전 세계 6번째 핵 강국이다. SLBM이 6번째로 5개국만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잠수에 쏠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5개에다 북한이 이제 하면은 6번째가 되는 거죠.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도 없습니다. 그걸 또 추월 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6번째 강국인데 니들은 안 맞는데 니들이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좀 더 많은 걸 가져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SLBM을 공개를 하면서 바로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SLBM을 쏘았던 심포급 잠수함이 바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한미 정보 자산 그리고 대잠 초계기와 어떤 그 전력들이 그 심포급 잠수함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오면 쏘겠다 하는 어떤 함대한 미사일을 위력 시위와 동시에 오지 마라 이거죠. 이 심포급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오지 마라. 과 동시에 서해에서는 또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안포를 꺼내가지고 해안포를 개방하고 방열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와대 안보실에다가 자신 있으면 한번 붙자 이렇게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남조선 당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좀 달아있는 것 같으니 이참에 NLL도 조금 무력화시키고 우리 가치도 높이고 그러면서 또 강원 양면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또 접근을 해서 명함 주고 아유 뭐 남북관계 잘 돼야죠 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볼일 없이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정석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의례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김격식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김격식이가 그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일 뿐만 아니고 기본은 연평도 포격의 주인이라고 봐야죠. 천안함 폭침은 4군단 그 소속의 해안포가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정찰총국 산하에 잠수함이 들어와서 오리로 발사해서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주역보다도 연합작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4군단장 김격식이하고 정찰총국장 김용철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백령도 그 앞바다 우리 그 소해 이 앞바다는 4군단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연합을 한 것 같고요. 기본 주역은 연평도 포격을 이 사람이 지휘했다는 것만이 그거는 건 사실이죠. 왜 죽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원래 혹시 이 사람도 뭐 처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파서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몇 번 잘리고 오려고 계속 몇 달 하지 못하고 인민무력부장 됐다 뭐 한 4개월 만에 또 잘리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사람의 내력을 보면 무지막지하고 우직하고 오직 김씨 일가에 충성하고 하는 우직스러운 장군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살아남았던 것도 김영춘이도 숙청되고 다 떨어지지만 이 사람이 살아남았던 것은 또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만경대
북한의 장군 이상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그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생일 뿐만 아니고 이제 군사자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여 년 동안 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약간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전도 일어날 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격을 했으면 이게 그때 비행기 또 가지고 그 포부대를 공격했다면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자기 그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면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다 감안하고도 연평도 포격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김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은 암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암으로 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암 투병 하다가 이제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동차도 몇 대 안 돌아다니는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번엔 자동차 돌아다니는 거 대비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 이재강이. 그다음에 남일부총리, 남일장군 이거 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김용순이도 교통사고. 김용순 비서도, 네,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이게 벤주 한 500형 정도 되는 차들이 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믿잖아요. 북한은 글쎄요. 100km 이상 속도를 못 넣는데 아니, 100km에서 자동차도 부딪혀도 몇대 그렇게 벤츠는 꽃도 없다는 차인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아니 50km 시속에서 북한의 그 고위자들 사망을 보면 교통사고 많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심근경색 많죠. 예. 네, 급사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암투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번째 암투병은 아, 암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오늘 병이니까 북한 주요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 장성택도 교통사고 돼서 허리가 부러질 뻔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암투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오늘 북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다른 문제 하나만 사회적 문제인데 요거 하나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찰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방치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검찰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해서 의식 불명에 빠진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청 안 대기 장소 구치감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 기도했다. 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지금 10년,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만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구속된 피의자인데 다른 사건, 여죄가 있어가지고 여죄를 조사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내가 10년 구형 받았으면 얼마가 선고될지 모르겠지만 여죄까지 더해지면 나는 이제 당분간은 못 나가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 얘기는 면회할 때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받다가 대기하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이 다른 이제 피의자들 좀 신경 쓰는 사이에 혼자 좀 남아있던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 들어서 목을 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교정시설에서 자살하는 거니 아까도 보면 한 달에 7명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숫자적으로 발생하죠. 아무래도 거기 있는 근데 사람들이. 교정시설이란 건 교도소까지 다 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교도소, 구치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검찰청에는 구치감이니까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올 때 잠깐 대기하는 공간이죠. 오늘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좀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도관 업무 수칙에 보면 뭐 어떤 교도관들의 어떤 그 재소자들의 뭐 자살이나 폭행 뭐 이런 소요 이런 것을 방지한다. 이거 최우선적인 업무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1대1로 마크할 수도 없는 거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그럼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거기다가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야 야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구형이 세게 나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데 너희들 몰랐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치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심리적으로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뭐 교도관들이 거기를 1대1로 마크하지 못해서 자살을 방지 못했다. 교도관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어떤 교정시설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의 개선, 예를 들면 뭐 교도관 숫자를 늘린다든지, 예, 그 필요는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렇죠. 자꾸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예. 걱정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교도관 숫자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다 돈 문제거든요. 글쎄요. 근데 지금 교정시설에 교도관 늘린다. 뭐 피의자들 인권을 위해서 교정시설을 개선한다라고 하면 예. 글쎄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글쎄요, 참 오늘 또 이 비극적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말씀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